반갑습니다. 2021년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아카데미 연기향교의 첫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고전에서 건축을 배웠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주로 그 고전 문학과 건축에 관련된 얘기를 아마 전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고전 건축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력은 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 교직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작년 8월에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에 저서가 단독 저서를 2권을 냈는데요. 그 중에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문학에서 건축을 배웠다라는 책을 두 번째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저 책 내용에 그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 지금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서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소월, 뭐 황석영, 백석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으로도 건축가로서 이렇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그 특별히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제가 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문학 텍스트 안에서 주로 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알고 보면 건축 공간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그 문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텍스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집다운 집의 진면목이 무엇일까 하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꾸준히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 방은 어떠해야 될까, 또 이 집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 텍스트들이 머릿속에 자리하고 그것들이 기초가 돼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고전 문학 텍스트 속에서 제가 그 어떠한 것들에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옛날 선비들은 집을 왜 지었을까? 어떤 이유로? 그리고 이분들은 집을 지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려 했는가? 보다 본질적으로 이분들의 집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허물어져 내린 오늘날의 그 집다운 집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 고전 텍스트에 돌아가서 우리 선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거기서 만나고자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 건축가의 길을 바로 고전 문학 텍스트에서 이렇게 그 찾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건축가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조 시대에 백사 이항복 선생의 시론 중에
사수시빙이라는 이 네 글자가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생각이 물이라면 시는 그것이 얼음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일단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시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건축가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 시도 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맑고 곱고 깊게 해야 시다운 시가 나오듯이 저는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시인의 길을 건축가로서 나도 걷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게 바로 백사 이항복 선생의 사수시빙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수시빙. 그런가 하면 담양에 가면,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이곳이 가사문학의 발생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면항정이라고 하는 송순 선생이 만들으신 면항정이 특별히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옆에서 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 삼원시입니다. 이것을 면유지, 앙유천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은 굽어 보면 땅이 있고 우러러 보면 하늘이 있고 그 중간에 집이 있으니 호연한 흥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바람과 달을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리고 산천초목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있다 보면 명아주 지팡이 하나 들고 백년셋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시입니다. 면항정의 이미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시 속에 나타나는 이 이미지가 저한테는 그야말로 건축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례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미 시 속에 있듯이 이 작은 집 한 채 속에서 이렇게 무엇을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에 이 집이 어떤 인연을 맺어주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했을 때 이 집에서 펼쳐 보이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는 속에서 이 집이 존재하고 궁극에는 그것이 아주 건강하게 100년 이상 살겠노라. 집은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 송순 선생의 이 삼원가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건축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양에 가시면 꼭 면항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희작 소개도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고전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고향의 생가를 그리워하는 시들을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역시 다산 정약용 선생도 강진에 아마 이렇게 유배 가 있는 동안에 그 남한강가에 있는 생가를 그리워하면서 늘 이렇게 언제나 이 유배가 풀려서 그리 갈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면서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이 사실은 소개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셨죠. 그려서 그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생가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정약용 선생의 이 소개도는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시를 이렇게 지어서 남겨준 게 있는데요.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저 멀리 남자주가에서 석호정, 필탄, 귀음, 검산, 백병봉, 절, 우리 정자, 집안 뜰까지 말하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좁혀옵니다. 아까 면왕정의 경우는 집 안에서 밖으로의 시선이라면 이 정약용 선생의 소작 희계도, 소계도에서는 거꾸로 저 멀리서부터 집 안으로 이렇게 압축해 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선을 건축가로서 살면서 늘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에서 사실은 정약용 선생의 이 집을 보시면 뭐 아주 여기 지금 아마 이런 정도의 그림이었을 텐데요. 집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 그냥 한 점 찍을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정약용 선생한테는 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딸랑 하나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3, 4심리 바깥에서부터 자기가 평소에 일상을 경험하면서 집 밖을 넘나들면서 경험했던 3, 4심리 바깥까지의 모든 환경이 다산 선생한테는 그게 바로 자기의 집이었다는 거죠. 이 집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산 대지, 소유권이 있는 대지에다가 집 한 채 딸랑 져서 그게 내 집이다 라고 생각했던 관념과는 정말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이런 집에 대한 관념도 사실은 지금 정약용 선생의 이 관점 속에서 내 집도 결국은 멀리 보이지 않는, 집 안에 있어도 집 밖이 보이지 않는 먼 환경까지도 내 집의 일부구나 하는 이 관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지신다면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져야지 하는 생각도 아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질 때 이렇게 광범위한 주변 환경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집을 짓지 않을까. 관념의 차이가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산여운 구백, 산과 구름이 모두가 하얗구나. 구름과 산이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 구름이 지나가고 산이 우뚝 서니 12,000봉. 여러분 벌써 아시겠죠? 금강산입니다. 저는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의 이 시를 보면서 건축이 다다라야 할 미학의 정점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금강산 그 자체로 아름답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에서 보듯이 고정된 산이 있고 움직이는 구름이 끊임없이 풍광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아름답다 그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것 자체만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지 않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2번, 3번, 4번 보면서 매우 식상한 대상이 되겠죠.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과 끊임없이 변하는 것 사이에 관계를 이루어낼 때, 그럴 때 비로소 미학의 정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이 시는
정말 그냥 자기가 잠깐 보았던 순간을 아주 편안하게 그대로 이렇게 썼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죠. 그 감동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배경이 되는 것과 대상이 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감흥이 자리한다 하는 것들을 이 송시열 선생의 이 시에서 저는 아주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 또 정약용 선생인데요. 이분이 언젠가 이렇게 그 지방에 이렇게 그 여행을 하다가 역참에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그만 정자 있는 데를 이제 올라가서 봤더니 앉은 순간 여기 지금 산 하나 얘기 나옵니다. 구봉산이라고. 구봉산이 앞에 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숨이 콱 막혀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데다가 그래 정자를 졌을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있나? 그냥 구두발로 확 걷어찼으면 좋겠다고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를 다시 들렸다가 이 구봉산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만든 사람 잘못이지 어디 구봉산 잘못이냐. 예? 그 자연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하는 시를 이제 뒤에다가 썼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역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도 그 자리에 딱 그런 모습으로 지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지, 그렇지 만약에 이게 그런 정자였더라면 정약용 선생이 저렇게 화를 벌컥 내서 구둣발로 쳐내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저런 시를 쓰시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디자인이 다다라야 될 지점은 그 자리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이 맞춰질 때 비로소 건축이 건축다웠고 집이 집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여러분께서는 제가 건축가가 뜬금없이 고전문학 텍스트를 들고 나와서 자기가 건축가의 길을 이렇게 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당신은 건축가로서 그 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여러 설계 속에 반영됐는지 아마 틀림없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부에서는 고전 텍스트가 제 건축의 벽과 기둥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 사례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집인데요. 이거 제가 설계한 집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고, 제가 이렇게 벌써 미리 말씀드리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한옥입니다. 저는 전통 한옥의 뜻을 이어받을 지언정 지붕에 목조로 이렇게 어떤 집의 형세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 집 속에는 한옥의 정신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텍스트에서 제가 이 집과 관련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7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당호는, 집 이름은 어사제입니다. 어사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점 찍은 데인데요. 북쪽으로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땅은 밤농사를 짓는 한 1,500여 평의 그 밭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집주인께서 저한테 설계를 의뢰했을 때 여기다 지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땅은 토목 설계를 건축 설계 전에 맡겼기 때문에 아마 토목 설계 하시는 분이 길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한 200여 평을 형질 변경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허가를 맡으시고 거기다가 집을 져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북쪽으로 이렇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소음이 꽤 만만치 않고 게다가 북사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러한 대지다 보니까 이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대단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도 여기는 집 지을 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이 집에서 생각해야 될 컨셉 중에 하나가 석입니다. 상서로운 기운이에요. 이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여기 택당 이식 선생의 시를 보면 아마 예순즈음해서 손자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를 얻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아이도 이렇게 잘 태어났고 앞으로도 이 아이가 잘 자라고 하는 데에는 아마도 터를 잘 잡아서 서기를 나눠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택당 선생 뿐이겠어요. 이 당시 조선의 선비 대부분 많은 분들은 집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서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들 가슴속에 집 짓기 전에 품었던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터를 북사면 끝자락에 있던 터를 언덕 넘어서 남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 오른쪽 저쪽을 보시면 저게 북쪽 입면인데요. 이쪽에서 봐서는 2층이고 남측에서 봐서는 3층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높고 남쪽이 이렇게 그 경사가 북사면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렇게 터진 데를 찾아서 이게 터를 옮겼죠. 그러니까 굉장히 따사로운 기운이 이제 이 터에 자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기를 가져오기 위한 상서로운 기운을 가지기 위해서 터를 바꾼 데서부터 출발했다. 설계의 첫 대목은 다시 말해서 복거. 어디에다가 자리를 앉혀서 집을 지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잘 결정했습니다. 북쪽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소한만 났죠. 북쪽의 그 한기를 최대한 이렇게 좀 최소화하고 남쪽으로는 햇빛이 듬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침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주변이 전부 밤 농사하는 데고, 여기가 이리 들어가면 여기가 부엌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렇게 대청 마루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그 조그만 연못이 거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고려했던 것은 군생입니다. 최추원 선생이 이런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그 풍류 속에는 유불선 삼교가 다 이렇게 조화롭게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접화 군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접화 군생, 저한테는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접화 군생의 뜻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무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잘 만나서 서로 교화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따뜻하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모두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관념이 접화군생입니다. 만약에 이 뜻을 집과 마을 안에다가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이웃과 더불어서 정말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도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바로 공생입니다. 여러분도 시골에 들어가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들어가서서 만약에 사시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그 시골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야지 내 돈 내고 내 땅 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짓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는 정말 못 삽니다. 거기서. 시골은 아직도 공동체의 삶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그들만의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집을 설계를 의뢰했던 집주인 또한 저한테 이걸 의뢰를 하면서 이 집이 자신이 살던 집성촌입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집성촌을 떠나서 서울에서 성공을 하고 이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고 동네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그 따뜻한 마음을 선생님한테서 읽고 그 집주인으로부터 참 이분은 집 지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마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건축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마을의 일가친척 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돌아왔을 때 마을 분들은 야, 이 사람이 성공을 한 후에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 건가 아마도 굉장히 의문의 그 마음으로 바라다봤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공생의 씨앗을 어디서부터 풀었는가 바로 1층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에 이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가 부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엌.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 밭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밭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엌을 여기다 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골 분들이 언제든지 마시러 오십시오. 우리 집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20여 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마루를 두고 여기 부엌에서 여기 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에다 창문만 열고 국수, 막걸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대청과 부엌을 그 자리에 이렇게 놓으면서 마을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드십시오. 말하자면 보시를 할 차비가 다 돼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인양반이 오랫동안 외지에서 성공했지만 고향 마을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것이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경조사 때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공생의 의지가 공간적으로 뚜렷하게 표현이 된다면 마을 분들을 어떻겠습니까? 얼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 눈 녹듯이 녹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 집주인께서 이 마을에 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것을 그 집 속에다가 첫 번째 그 단추를 잘 꿰들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죠. 사실은 이런 제스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을 분들이 맨날 여기 와서 국수 내놔라, 막걸리 내놔라 매일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배려의 뜻이 공간 속에 스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한 20여 명 정도 앉죠. 여기 보시면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옛날 같으면 김창엽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 안에다가 화롯불 놓고서 누구랑 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네 하는 시를, 그러니까 화롯불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삶이 지금은 화롯불은 아니고 이렇게 벽난로지만, 그러니까 이 벽난로를 집 안에다 안 두고 오히려 집 바깥에, 그것도 마을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거할 수 있는 대청마루에 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 한참 장 맞을 때 축축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약간 서늘해집니다. 장작불을 피우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여름이지만. 하물며 늦가을, 초겨울까지 이 따뜻한 불 속에서, 게다가 그러니까 밤 농사를 짓는 데라면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밤을 구워 같이 나눠 먹고, 고구마 나눠 먹고, 그러한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과 공생하며 교류하며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요수입니다. 이거 낙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수. 즐길 요자입니다. 물을 즐긴다. 유명하죠. 그 논어에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또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집을 지면서 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만 살다 보니까 물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연이 가져다 주는 그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즐길 것인가. 여기 보세요. 이 집을 보시면 아까 마루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요거 보이시죠? 요게 바깥을 튀어나가서 여기 밑에 연못을 만들었어요. 이 땅이 물기를 찾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수맥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죠. 농사를 지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어디서 취할 건가? 이 집의 모든 물들을 이리 모아서 여기다가 비 올 때 한꺼번에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하면서
기왕에 물을 쓸 용도가 있어서 물을 가뒀지만 기왕이면은 그 물을 즐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마다 연못으로 폭포가 쏟아지게. 예? 이벤트가 생기는 거죠. 비 오는 날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정약용 선생의 텍스트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정약용 선생의 세검정기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이 선비들이 막 경건하고 엄숙하고 굉장히 이렇게 삶을 진중하게만 사는 분들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세검정기를 읽고 완전히 이런 개구쟁이들이 있나. 그러니까 이 세검정기를 보면요.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통발을 보내서 주변의 친구들을 야, 세검정으로 모여라. 그래갖고 막 세검정에 다들 모인 다음에 뭘 하나 봤더니 여기 세검정기를 보시면 정자에 올라가서 막 그 인왕산에서부터 막 콜콜콜 내려오는 물, 이게 세검정을 막 뒤흔들지 않겠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난 물소리를 막 들으면서 그 뭐 떠내려가던 그 막 스릴을 즐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개구쟁이들. 물을 이렇게 즐기는구나.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주 그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그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그 물을 즐기는 이 마음이 선비들에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늘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기왕이면 쓸모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즐기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이게 2004년에 설계를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친환경이니 뭐니 아직 말이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고전문헌 덕택에 잃었던 물을 어떻게 하면 집에 다시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흥입니다. 이게 이제 남은 흥이지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특히 이 집주인 같은 경우 밤농사를 짓기 때문에 밤농사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루 저녁이 되면 이렇게 뭔가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 주변의 풍광과 더불어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여흥에 대한 이 생각들은 꼭 뭐 목은 이색 선생의 이와 같은 시뿐만이 아니라 선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을 추스리고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다독이고 할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서인 것 같습니다. 절로 이 늙은이는 남은 흥취가 있기에 누각에 올라가 달빛을 감상하고 싶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잠깐 떠나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꿈을 펼치고 뭐 이런 공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흥 공간을 2층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루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마루 밑에 이 밑에 공간이 바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대청마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청마루는 동네 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 마루는 이 집 주인, 이 식구들만의 사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그쪽 끝에다가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주 좌우로 펼쳐지는 그 논산 천안 국도가 지나가는 쪽입니다. 그쪽에 풍광이 이러한 쭉 펼쳐지는 가운데 풍광이 펼쳐지면서 여기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 여기는 고추 같은 거 널어 말리다가 요 공간에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서 이 집주인이 제가 보니까 포도주를 가끔 즐기는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서 여보 오늘 어땠어? 이렇게 일상 마무리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 이 저쪽 편안한 풍광이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저기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온 저 풍광은 사실은 매우 평범한 풍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산이 있고 마을 있고 나무 있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들어가면서 이 집에 이 정자 같은 공간이 그 자리에 자리하면서 특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시선을 펼치게 하는 그 액자 틀 때문에 지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풍경을 이 집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널브러진 풍경도 자신의 집에서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고귀한 풍경으로도 바뀐다 그 말이죠. 이거 만드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흥의 공간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벌써 이 시선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까 면왕정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 보면 하늘이다. 하는 공간이 여기에 지금 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이 신경질적일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게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한없이 포용력을 갖게 되고 이게 아마도 건축 공간이 갖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조시대 선비들도 수많은 사화와 당쟁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삶을 경영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런 여흥의 공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졌을까요? 더더군다나 하물며 오늘날 그 시대보다 어쩌면 더 커다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여흥의 공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다 그 말이죠. 이런 여흥의 공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이웃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그렇잖아도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함양하지 못한다. 산수라는 것은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을 맑게 해준다. 거주지에 이런 산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거칠어진다. 사람과 자연과 집 사이의 관계를 잘 말하고 있어요. 산수란 멀리서 대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큰 포부를 갖게 하여 인물을 만들어내고 가까이 대하면 심지를 깨끗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 이중환 선생의 얘기에서도 보듯이 집안 한 구석에 이러한 지금 뭡니까 이런 공간, 여흥의 공간 정말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가 고회입니다. 높을 꽃자 모일 회자. 말 뜻은 최고의 모임이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임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회에 대한 생각은 여기 지금 박이장에 중양절 하면은 음력 9월 9일 그 국화꽃으로 이렇게 저 떡 해먹는 날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이 양반이 이렇게 초당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국화도 넉넉하고 이제 백주도 담아놨는데 누구 찾아오는 이 없을까? 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고상한 모임을 좀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고 아름다운 모임을 가지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마실 문화가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부르기도 참 남사스럽고 가서 오래 앉아 있기도 남사스럽고 어느 순간 서로 교류가 없어지고 이른바 아름다운 모임을 상실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지으면서 이 아름다운 모임, 그렇잖아도 이렇게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집에서 누려야 할 텐데 자꾸만 집이 그런 것들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집다운 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집다운 집이 되려면 고회의 뜻을, 그러니까 원래 집의 본질적인 개념은 고회의 장소다. 아름다운 모임의 장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집을 설계할 때에 이렇게 고회의 장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의 추사고택에 가면 그 여러 개의 주련을, 그러니까 기둥에 붙어 있는 추사 선생의 글씨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안채에 들어가면 이 두 개, 대팽 두부 과강채 고회 부처 안여손이라 이렇게 그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안치에 들어가면 추사 선생이 71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해 전에 이것을 쓰고 붙이고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끝 무렵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 주련에다가 표현했으리라고 봐요. 놀랍게도 고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회란 그냥 제가 그냥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냥 집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물이며 오이며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을 두부에다가 넣고서 푹 끓여 먹는 게 최고의 요리다. 대팽 최고의 요리고. 고회는 여기 보세요. 피부치덜이잖아요. 부처 아녀손.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와서 바글바글 오손도손 함께 지내는 거야말로 최고의 모임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참 안타깝게도 고회의 장소가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서로 불편해요. 며느리가 와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냥 따로 살자. 갈등을 겪느니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 고회의 공간, 이 아름다운 거. 애들도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 같으면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무슨 인성교육이다, 창의성 교육이다. 이게 다 이게 비용 들고 그게 됩니까? 그게? 한계가 있겠죠. 집이 고회 장소로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집다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2층 평면도에 보시면 가운데에 거실을 두고 이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 집주인 부부가 사는 공간이고 거실 한쪽으로는 길다랗게 부부 공간보다 더 크지요. 이 공간을 별채처럼. 그래서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 너들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별채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거실에서 만나고 여기도 그래서 제가 이 집주인을 설득을 해서 여기다가 작은 부엌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며느리 자식들은 그 가족은 그 가족끼리라도 이렇게 온전하게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을 갖춰놓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오라고 해야지. 이것도 갖춰놓지 않고서 오라고 그러면 그러고서 며느리 탓하면 안 되지요. 정말 모든 것들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구현이 될 때. 이렇게 되면 말이죠. 손자, 손녀가 오지 말래도 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가자. 제가 설계한 집이 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보는 맛으로 인생 그 늙음하게 그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고회의 장소를 만드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니 그럼 그 큰 공간을 그렇게 비워둬서 뭐 하려고 그러냐? 가족만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회 이 집주인의 친구들 가족도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밤 농사를 하는데 밤 농사가 연중 실적이 해마다 좋으리라는 법도 없고 뭔가 여기가 팜스테이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필요하다면 팜스테이 해서 거기서 작은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뜻이 담겨 있는 공간을 여기다가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집 한 채입니다. 그걸 이렇게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있죠. 여기 빛이 딱 들어가고 자기만의 테라스도 있고 그 저쪽 안채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지역의 탁월한 시인 나희덕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방 하나를 얻으러 갔다가 그 집주인이 방은 비어 있지만 조상님들이 거기 기거할 것 같아서 전세 못 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쓰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거기 바로 마음으로 쓰는 방입니다. 네? 마음으로 쓰는 방. 이거를 그냥 타이트하게 20 몇 평, 막 30 몇 평 필요한 공간만 탁 져서 될 일이 아니죠. 여유를 가져야죠. 쓸모없는 공간의 쓸모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6번째 삼경입니다. 삼경은 귀거래사,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보면 뭐 이제 도회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귀향을 하게 되죠. 귀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도달하면서 뜰 안에 세 갈래 작은 길을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찾습니다. 이게 세 갈래 작은 길 이게 바로 삼경인데 이 삼경은 사실은 그 오래된 고사가 있어요. 장후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귀향을 해서 대나무 밑에다가 길 3개를 내고 그리고서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구중과 양중만 이렇게 만나면서 놀았다 하는 고사에 근거해서 이 고사로 인해서 수많은 선비들의 집에는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세계의 길을 구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문헌상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삼경을 건축가로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세계의 길인데 이 길은 마당에서 하늘을 향한 길 그리고 땅으로는 직각방향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세 개의 축입니다. X, Y, Z 축입니다. 이 길을 꼭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길은 의식의 길이기도 해요.
저 자리에서 내가 이 방향으로 무엇과 관계를 가지려는지. 아까 초반에 제가 그 면왕정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면왕정 내부에서 저 멀리 바깥 우주 천공에 이르기까지 그 시선, 그 방향이 그게 내 의식이 가는 길입니다. 그거를 세계의 길을 나는 적어도 건축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건축을 해오면서 늘 해오던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세계의 길. 그러면 이 의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다다르는 데가 창공 우주에까지 다다르는 사람의 의식의 스케일하고 맨날 스마트폰에 이게 0.017평이더군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거기다가 대고 의식이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근데 집 속에서도 자기 집 하나에 그냥 이렇게 매몰돼서 사는 사람하고 지금 세계에 툭 터진 길하고 아니 그러면 도심 속에서 무슨 세계의 길이냐? 찾으면 다 있습니다. 안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구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인 것이지 절대로 못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여기 보세요. 이게 남쪽 이리 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길 끝에 요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저것은 마치 창덕궁 연경당에서도 문을 열고 하면 쭉 펼쳐지듯이 공간이 이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명하게 열립니다. 길이 있다는 뜻이죠. 꼭 거기를 왔다 갔다가 아니라 어느 자리서든지 이렇게 자기의 시선이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쪽 편에 바로 이제 이런 풍광이 나타나요. 이 집에.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여기 이우 선생의 시를 읽은 후에 뭐냐면 빈창에 눈보라치고 촛불 그물거리는 밤 달빛에 걸러진 솔그림자 지붕머리에 얼음된다. 방 깊어 알괴라 산바람 지나는 줄 담 넘어 서석거리는 으스스 댄잎소리. 이 시를 보면서 집은 아마 한 2평 남짓 된 조그만 방일 겁니다. 창호지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식은 집 앞에 있는 소나무 솔가지를 거쳐서 저 달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솔가지 그림자를 만들고 그게 창호지문에 어른거려서 이 사람은 2평 남짓한 방에 있지만 이 사람의 의식이 저 멀리 창공에 가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스케일로 선비들이 사실은 공부를 한 거죠. 오늘날 국립도서관이든 무슨 대학도서관이든 막 수백만 권의 책이, 지식이 차고 넘쳐나지만 옛날 선비들 책 해봐야 몇 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그 지혜를 어떻게 깨우쳤겠어요? 바로 이런 시선입니다. 조그만 방이지만 저 의식 넘어 창공까지 다다르는 그 속에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벌써 고민 자체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기후에 지금 그 농민들은 어떨까? 임금님은 잘 계시나? 생각 자체가 벌써 자기를 벗어나서 멀리 이렇게 우주 공동체까지 이르는 그런 가운데에 어떤 사상의 깊이와 넓이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꼭 책을 읽어서 생기는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밤나무 농사하는 데니까 소나무가 아니라 밤나무 가지에 그늘이 여기 비쳤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운 게 있으면 기어이 그걸 이렇게 막 대면해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조선 선비들의 이 대단한 미학, 예?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미학이 아니라 그걸 두고 보되, 심지어는 안 봐도 좋아요. 그러나 상호지문으로 들어오는 그것만으로도, 심지어는 저렇게 닫아놓으면 스쳐 지나가는 낙엽 소리만으로도 그 바깥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고, 이런 감각적인 이 아름다움을 누렸던 우리 조상들의 그 미학적 감성, 저는 우리도 그 정도 이렇게 누릴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락입니다. 참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권근 선생의 동락단기에 보면, 뭐 시를 써서 다른 사람하고 나눌 필요도 없고 술도 그냥 혼자 마시고 이렇게 해서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피곤하면 잠도 작아서 이렇게 일어나고, 나 혼자 올고지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누리겠노라 하고 하는 이 선연한 의지가 이 동락단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동락이라고 하는 컨셉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요즘에 우리 누구든지 이제 까딱 잘못하면 90세, 100세 막 이렇게 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그 끔찍한 노후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젊은 사람들부터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홀로 즐길 줄 아는가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 속에 동락의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 아내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 먼저 앞서 갑니다. 서로 사랑한 만큼 상처가 깊으면 그 남은 노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조차도 자기 스스로 즐길 줄 아는 트레이닝 센터가 돼야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염원하는 집 속에는 그렇다. 동락의 공간이 참으로 필요하다. 제가 이 선생님한테 동락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드렸냐면, 예산이 타이트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간 건축비 그거는 좀 이렇게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아끼고, 그래도 선생님한테 동락의 공간을 제가 좀 설계를 하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안방이거든요.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방에서 3층을 가려면 이 계단 타고서 올라가면 3층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끊었어. 3층으로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3층을 올라가려면 눈비 맞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락의 공간은 정말 그 공간까지 가는데 의지가 선연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올라가면 안 올라갑니다, 사실은. 관습적이 돼버리고 언제나 뭐 거기 있지 뭐 하는 데는 안 가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처럼 끊고 이리 그러니까 그 편리함을 끊고 불편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래야지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정이 생길 때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누릴까? 이것이 더 온전하고 소중해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정곤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현대 시인이 동락당이라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동락당 대원로는 벼랑 꼭대기에 있지만 예부터 그리로 오르는 길이 없다. 누굴까 저 까마득한 벼랑 끝에 은거하며 내려오는 길을 부셔버리니. 이 시를 보면 제가 이걸 왜 끊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게 꼭 편리한 기능 위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 편리함도 이렇게 거부하고 절제하고 특별한 공간을 위해서 또 다른 동선을 만들면서까지 이 동락의 공간을 이렇게 실현을 하게 된 것이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2층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다다르면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이 집 주인이 다도를 즐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선생님은 여기서 자기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 방해 안 받고 요리 이렇게 불러서 집주인이 스스로 친구들과 더불어 동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혼자서는 다도를 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좀 정진하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7가지 키워드를 마치면서 저는 보았듯이 제 설계의 튼튼한 기초와 벽과 기둥은 고전 문학 텍스트와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슨 문학을 재미로, 폼으로, 그게 아니죠. 제 건축에 피와 살이 이렇게 그대로 돋아나서 제 건축의 뼈대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의식이 이렇게 공간과의 총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집약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이 보약이다. 이 집주인께서 약사셨는데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집이 보약이다. 자기가 약사로서 50평생 계속 약을 줘봤지만 궁극적으로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약봉투 두께만 커지더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집이 바로 약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노라고. 훌륭한 집주인이죠. 생각이 깊은. 그러면서 저보고 건축가인 당신은 대의사시다. 아주 이렇게 칭찬을 거듭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는데요. 집이 보약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집다운 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모두의 꿈일 텐데요. 집다운 집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고전문학 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교훈, 복원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다른 기회가 되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다음번 2번째 강의에서는 첫째 시간에는 고전 문학 텍스트에서 재건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2번째 시간에는 고전 건축 집 한 채를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구성의 원리와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통 한옥의 정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